여기 채널의 사연을 듣는 게 제 유일한 낙인데요. 많은 사연들을 들어보니 제 이야기도 보태드리면 정말 재밌겠다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답니다. 영화 같은 일이면서도 추잡하고 난잡한 사연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대학과 군대를 다녀와 바로 대기업에 취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잘하는 게 없던 저는 공부만이 살 길이라 생각해서 학창시절과 대학 시절에는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취직한 뒤에는 실적과 진급만이 정답이라 생각하고 미련하게 일만 했답니다. 주변에 일 중독자로 보이는 사람 하나씩 있으시죠? 제가 바로 그 일 중독자 중 하나랍니다. 회사에서 야근까지 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노트북을 켜고 일을 했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잠을 자려고 누워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내일 할 업무를 계획했어요. 그래서 잠을 거의 못 자고 일만 하며 지냈습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회사에 가서 경쟁자들만 보면 저도 모르게 일 중독자로 돌아와 있었답니다. 그렇게 미련하게 일만 하고 살다 보니 연애를 제대로 못했어요. 물론 사귄 여자들이 몇 명 되긴 하지만 다들 일에 찌들어 사는 저를 오래 사귈 리가 없었죠. 저는 이별하고서도 일을 하느라 후유증 같은 건 전혀 느껴보지 못했답니다. 시간이 흘러 제 나이 40이 되자 과장 3년 차가 됐어요. 조금 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일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임져야 할 일이 배로 늘어나서 스트레스가 2배로 찼답니다. 제가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주위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모님은 물론이고 친구들과 회사 동기들까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쓰러져서 큰일 난다며 일을 줄이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생각해봐야 할 시기라고 조언해 주더군요. 그제야 저는 더 늦었다간 결혼이고 뭐고 다 놓쳐버리고 일만 하다가 세상을 뜰까봐 걱정이 돼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하 직원이 하는 일을 믿어주기로 하고 업무 시간 외에는 일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동안 등한시했던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면서 지냈죠. 그렇게 일을 줄이고 보통 사람처럼 살았더니 혈색이 변했다는 말을 아주 많이 들었어요. 특히 동기들은 이제야 사람 냄새가 난다며 다시는 일 중독자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네요. 그렇게 운동을 인생의 일부로 넣고 지내다 보니 살도 빠지고 외모도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어 멋진 남자까지는 아니어도 조금의 호감은 있는 정도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여하튼 제 외모와 일상이 달라지니까 주변에서 소개팅을 시켜주겠다고 하더군요. 제 나이는 요즘 늦은 것도 아니라면서 얼마든지 미혼인 또래의 여자를 소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개팅을 주선하겠다는 사람 중 가장 신뢰가 가는 여자 동기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동기의 사촌 동생인데 순하고 착한 성격의 여성이라며 저와 잘 어울릴 거라고 소개팅 날을 잡았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된 소개팅녀는 수수하고 청순함의 대명사 같았습니다. 거의 쌩얼로 나왔는데도 빛이 나도록 예쁘고 아름다웠답니다. 이런 여자가 왜 30대 중반이 되도록 결혼을 안 했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저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 소개받은 당일에 사귀자고 고백했고 다행히도 제 마음을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연인 사이로 사계절을 보내고 나서야 이렇게 착하고 순수한 여자는 어디에도 없고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돼 결혼 결심을 하고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제 마음을 받아줬어요. 제가 쏟은 사랑의 진심을 알아줬는지 바로 좋다고 대답했죠. 저희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께 바로 인사를 드렸는데 모두 저희 결혼을 축하해 주셨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갈등 하나 없이 대화가 잘 마무리됐답니다.
그렇게 몇 달 뒤 아내와 결혼하게 됐고 회사와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얻었답니다. 아내가 재택근무로 일하는 영상 편집자여서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저를 배려해줬죠. 신혼 한 달 동안은 아주 달달한 꿀 같은 시간들의 연속이었고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무시무시한 사건이 터졌어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반전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야근을 줄이려고 해도 매일 일이 많았던 저는 바쁜 업무가 끝나자 몸살이 났어요. 회사에서 버텨보려고 해봤지만 머리가 어지럽고 열도 나서 휴식이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생전 처음으로 조퇴를 쓰고 병원에 들러 주사를 맞고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아내가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나오며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오빠 어떻게 된 거야? 이 시간에 집에는 왜? 자기야. 내가 몸살이 나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병원 들러서 주사 맞고 오는 길이야.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어. 근데 당신 대낮에 웬 샤워? 안 추워? 나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찬물로 샤워 좀 했어. 이렇게 하면 금방 떨어진다고 해서. 에이, 감기 걸리면 샤워는 피하는 게 좋다고 했어. 당신 몸이 많이 추워 보이네. 안 되겠다. 내가 방으로 가서 당신 몸 따뜻하게 데워줄게. 어서 들어가자. 알았어. 잠깐. 내가 방을 치웠나? 잠깐만 기다려. 아내는 방문을 먼저 열더니 깨끗한 것 같아 저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하더군요. 제가 지저분해도 상관없다고 해도 아내는 아직 신혼이고 잘 보이고 싶다면서 매일같이 집을 깨끗이 치웠답니다. 저희 부부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는데 아내의 모습을 보니 불타올라서 사랑을 나눴어요. 이게 제가 말한 따뜻하게 몸을 데워주는 일이었죠. 그렇게 아내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는데 핸드폰 진동이 울리더라고요. 회사 부장 전화여서 안 받을 수가 없어 잠시 사랑을 멈추고 핸드폰을 향해 손을 뻗었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침대 틈 사이로 바닥에 떨어져서 침대 밑에 손을 이리저리 뻗었어요. 그런데 제 손에 잡힌 건 핸드폰이 아닌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경기를 일으키며 뒤로 물러났고 아내가 뭐냐면서 침대 밑으로 얼굴을 넣더군요. 야! 누구야? 오빠 빨리 경찰에 신고해. 침대 밑에 웬 남자가 있어? 사람 맞지? 야, 너 누구야? 도둑놈이야? 아니면 변태야? 당장 나와! 그랬더니 침대 밑에서 뭔가 툭 튀어나왔어요. 괴한의 주먹이었습니다. 제 눈을 제대로 명중했답니다. 내 눈! 너 누구야?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어? 오빠 괜찮아? 따라가지 마. 그러다 다치고 말 거라고. 그냥 내 옆에 있으란 말이야. 그 사이 괴한은 침대 밑에서 빠져나와 얼굴을 가리고 달아났습니다. 아니, 반드시 잡아야 해. 저런 변태 자식은 무조건 콩밥 먹여야 한다고. 저는 눈을 비비고 팬티를 챙겨 입고 뒤따라 나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좌우를 살펴봤는데 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베이터를 확인해 봤더니 놈이 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비상계단을 살펴보는데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간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 숨은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 먼저 112에 신고하고 놀란 아내를 달래줬습니다. 자기야, 많이 놀랐지? 이 식은땀 좀 봐. 오빠, 그놈 누구야? 잡았어? 아니, 놓쳤어.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바로 잡을 수 있을 거야. 오빠, 나 너무 무서워. 내가 따라가지 말라고 했잖아.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무조건 나만 지켜줘. 알겠어, 자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으니까 긴장 풀고 심호흡해. 그런데 저 자식이 언제 들어온 거지?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땐 당신이랑 바로 방으로 들어왔잖아. 어머, 그러네? 그럼 혹시 내가 샤워할 때 몰래 들어온 거 아니야? 오빠, 나 너무 무서워.
자기야, 진정해. 일단 그놈은 도망갔고 다시 우리 집에 오진 않을 거야. 경찰이 잡으면 끝나는 일이라고. 다시 심호흡해보자. 저는 아내를 달래면서 경찰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 둘이 찾아왔습니다. 괴한이 침대 밑에 숨어있던 것과 빠져나간 것까지 모두 설명했더니 아파트 CCTV를 확인해보자며 저와 아내가 경비실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층 아파트 복도에 CCTV가 고장이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파트 입구와 엘리베이터, 다른 층들까지 모두 확인해봤는데 아무리 영상을 돌려봐도 괴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대 밑이라 어둡긴 했지만 대충 얼굴을 딱 보면 알아볼 수 있었는데 카메라에 잡힌 건 평범한 아파트 주민들 뿐이었습니다. 경찰들은 변태놈이 CCTV 위치를 다 파악해서 사각지대로 움직여서 침입한 거로 판단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저희 집에 쉽게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답니다. 또 현관 도어락 소리를 나지 않게 들어온 걸 보면 분명 옷걸이와 같은 도구로 현관 앞에 집어넣어서 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경찰들은 며칠 동안 저희 아파트 근처를 순찰하며 괴한이 나타나는지 지켜보더라고요. 그런데 잡힐 뻔한 변태놈이 또 올 리가 없었으니 당장 잡아내는 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가 본 놈의 몽타주를 형사를 통해 그려주고 나왔어요. 경찰들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는 시간에 아내가 집에 혼자 있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자고 했더니 아내는 지금 사는 신혼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집 자체가 마음에 들어서 떠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으로 아내를 보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파트 복도 CCTV를 고친다고 해도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없으니 제가 현관문 위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답니다. 자기야, 그 현관 앞에 카메라 달았어. 복도 양쪽으로 넓게 보이니까 수상한 놈이 기웃거리면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이거 텔레비전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혹시 수상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나한테 전화를 하든 경찰을 부르든 해. 알겠지? 오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고마워. 그런데 이거 24시간 돌아가는 거야? 그 카메라를 직접 끄지만 않으면 계속 돌아가. 밖에서는 못 끄고 텔레비전 밑에 장치가 있어. 녹화랑 꺼짐 켜짐 버튼 보이지? 아, 정말 그러네. 그럼 앞으로 일할 때 실시간 영상을 켜놓고 일해야겠다. 아,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네. 그놈 때문에 이틀 밤을 꼴딱 세웠는데 말이야. 우리 자기가 많이 놀랄만도 하지. 순하디 순한 자기가 괴한을 봤으니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겠다. 그러니까 말이야. 감히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훔쳐보려고 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 이젠 괜찮을 거야. 경찰도 힘쓰겠다고 하니까 잡힐 거라 믿고 기다려보자고. 아내는 이제 좀 불안함이 덜어져서 편히 잘 수 있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괴한은 경찰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증거도 없어서 쉽게 잡지 못했답니다. 저희 부부도 시간이 지나면서 공포는 사라졌고 별 신경 안 쓰며 지내는 날까지 오게 됐어요. 제가 달아놓은 CCTV 영상을 매주 확인해봤는데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가끔 아파트에 사는 남자 주민을 보면 괜한 의심이 들긴 했는데 확실하게 괴한과 동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의심을 거두고 경찰을 믿기로 하고 그날 괴한을 잊어버리기로 했답니다. 다행히 한 계절이 바뀌도록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저와 아내는 그때 일을 농담처럼 대화를 나누곤 했답니다. 오빠, 우리 몇 달 전에 침대 밑 괴한 말이야. 기억나? 기억은 나는데 얼굴은 확실히 보지 못해서 그냥 희미해졌어. 아니, 얼굴 말고 그때 상황 말이야. 우리 둘이 침대에서 사랑 나누고 있는데 그놈이 그 소리를 다 들었을 거 아니야. 내가 오빠한테 너무 좋아 짜릿해라고 한 말도 다 들었겠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웃기다는 생각이 들어. 생각해보니 그러네. 우리가 잠자리 하다가 이게 뭔 일인가 싶어 간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그리고 내가 알몸으로 그놈 잡으려고 뛰쳐나간 것도 웃기네.
진짜 다신 경험하고 싶지 않다. 이젠 우리 집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마. CCTV가 현관문 위에 떡하니 붙어 있는데 그걸 보고 들어오겠어? 그렇지? 아휴, 그때 일을 농담으로 넘기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 당신이 트라우마에서 빨리 벗어나서 다행이야. 그렇게 아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아 매우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자 저희 부부에게 큰 복이 찾아왔어요. 아내는 임신 테스트기를 저에게 내밀며 배시시 웃으며 고백하더라고요. 오빠, 나 2줄 나왔어. 당신 코로나야? 뭐야, 지금 나 코로나 걸렸을까봐 뒤로 도망가는 거야? 이거 임택이라고, 임신 테스트기. 저는 아내가 내민 테스트기를 받아보고 쾌재를 불렀답니다. 야호! 나도 이제 아빠가 된다. 자기야, 고마워. 우리 이제 부모가 된다. 그렇게 좋아? 그럼 앞으로 나한테 2배는 더 잘해야 해. 나한테 충성하란 말이야. 네, 마님. 앞으로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임신을 해서 10달 뒤에 식구가 1명 늘게 됐답니다. 저희 부부는 축하 파티도 하고 뜨거운 밤을 보내며 며칠 내내 아주 행복했어요. 몇 주의 시간이 지나고 회사 일이 많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야근을 자주 해야 했어요. 또 차장 진급을 앞두고 있어 자리를 일찍 비웠다간 바로 밀려버릴 수 있으니 무조건 야근을 하면서 상사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퇴근하고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고 내리는데 시커먼 남자 하나가 지나가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몸 세포가 모두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1년 전 저희 집에 몰래 들어왔던 괴한이 분명했어요. 저는 그에게 말을 걸어보기로 했답니다. 저기 아저씨, 잠시만요. 저 아시죠? 거기 서봐요. 제 부름에 남자는 모자를 뒤집어 쓰더니 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이건 누가 봐도 그 괴한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전력 질주를 해서 그를 뒤쫓아갔어요. 복장이 편안한 거로 봐서는 이 동네 사는 놈 같았어요. 그 자식이 향한 곳은 공원이었습니다. 저는 달리기 하나는 자신이 있어서 오늘 그 놈을 잡아서 경찰에 넘기기로 결심했어요. 이윽고 괴한과 가까워진 저는 검정색 운동복에 달린 후드를 잡아챘습니다. 잡았다, 이 도둑놈의 새끼! 변태놈의 새끼야! 그런데 뒤를 돌아본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누구세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하고 착각을 했네요. 고개를 두리번거렸더니 달밤에 조깅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검정색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다시 찾으려고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의 모자를 벗길 수 없는 노릇이니 놓친 거라 생각하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갔답니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 사실을 전하진 않았어요. 괜히 괴한이 가까운 데 거주하고 있다는 걸 알면 소스라치게 놀랄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내는 임신 3개월 차가 되자 식욕이 왕성해지면서 새벽에도 저를 깨워 먹고 싶은 걸 사달라고 했답니다. 오빠, 자? 나 배고파. 호빵 먹고 싶어. 편의점에 가면 파는 호빵 말이야. 자기 배고파? 사와야겠지? 응, 미안해, 오빠. 아니야,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 그런데 우리 아파트 옆에 편의점 공사하던데. 멀리 있는 데까지 다녀와야겠네. 오빠, 수고 좀 해줘. 부탁해. 알았어, 그럼. 당신 눈 좀 붙이고 있어. 뛰어갔다 올 테니까. 저는 아내가 먹고 싶다는 호빵을 사러 조금 거리가 있는 사거리까지 뛰어갔어요. 그런데 호빵 기계 안에는 호빵이 하나도 없더군요. 안에 들어가서 물어보니 이미 다 팔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금 더 걸어서 다른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호빵 기계 안에 호빵이 가득했답니다. 저는 거기 있는 걸 모조리 다 사서 가슴에 품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식은 호빵을 먹게 하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뛰었답니다.
시계를 보니 집에서 나온 지 벌써 30분 가까이 지나 있더라고요. 그래도 호빵은 식지 않았으니 아내가 기뻐하리라 믿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야, 호빵 사왔어. 오빠, 나 화장실이야. 샤워하고 있어. 뭐? 이 추운 날 샤워를? 몸이 뜨거워서 땀이 많이 났어. 금방 씻고 나갈게. 그래. 그렇다고 찬물로 샤워하지 마. 따뜻하게 씻어. 저는 호빵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잠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꼭 누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래서 안방에 전등을 켜봤더니 침대 커버가 벗겨져 있더라고요. 분명 제가 나갔을 때는 팽팽하게 잘 펴져 있었는데 말이죠. 혹시나 해서 몸을 숙여 침대 밑을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치더군요. 깜짝이야. 자기였구나. 다 씻었어? 오빠 뭐해? 침대 밑에 뭐가 있어? 아니야. 그냥 봤어. 근데 자기야, 침대 커버가 왜 벗겨졌어? 이거? 내가 음료수 마시다가 쏟아서 벗겨버리고 뺐어. 찐득거려서 찝찝하더라고. 그런 거야? 그냥 나한테 말을 하지. 알았어. 그럼 내가 새 커버 가지고 올게. 저는 옷방으로 가서 개켜있는 침대 커버를 가지고 왔고 아내는 음료수를 흘린 커버를 세탁기에 넣고 바로 돌리더군요. 자기야, 시간이 몇 시인데 세탁기를 돌려? 맞다. 나도 모르게 실수했네. 그 세탁기 물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냥 놔두자. 건조까지 다 되면 내일 아침에 빼면 되잖아. 오빠, 우리 그만 자자. 당신 뭐 잊은 거 없어? 잊은 거? 내가 뭘 까먹었나? 호빵. 내 정신 좀 봐. 호빵 사왔어? 냄새 난다. 오빠 같이 먹게 나와. 아니야, 난 생각 없어. 침대 커버 씌워 놓을 테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아내가 식탁에서 호빵을 먹는 동안 침대 커버를 새로 씌우며 다시 침대 밑을 들여다봤는데 거기엔 양말 한 짝이 보이더군요. 손으로 꺼내봤더니 남자 양말이었는데 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아내에게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자기야, 이거 뭐야? 웬 남자 양말이 있네? 난 회색 안 신는데 누구 건지 알아? 그거 우리 친정아빠 거네. 엊그제 아빠 다녀가셨다고 했잖아. 그때 벗어둔 게 침대 밑으로 들어갔나 보다. 장인어른 거였구나. 난 또 당신이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이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오빠도 참. 내가 오빠 두고 바람 피울 여자야? 그리고 바람을 집에서 피우는 멍청한 여자가 어딨어. 하긴 둘 다 맞다. 당신처럼 착한 사람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지. 괜히 딴 생각해서 미안해. 호빵 다 먹으면 들어와. 나 먼저 누울게. 내일도 일찍 출근해서 늦게 올 것 같거든. 오빠 몸 좀 사려가면서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병 나겠어. 홍삼이라도 한 재 지어줄까? 아니야. 올해 말까지만 바쁘고 내년 초부터는 널널하니까 걱정하지 마. 아무튼 먹고 들어와. 꼬물이 엄마. 네, 먼저 주무세요, 꼬물이 아빠. 그렇게 괜한 의심을 거두고 침실로 가서 잠이 들었답니다. 몇 주 동안 실적 싸움을 하느라 야근은 기본에 주말 출근까지 했어요. 차장 진급에 무조건 성공해야 할 이유가 2가지나 있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내년에 태어날 꼬물이 말입니다. 저는 2 사람을 위해 이 한 몸을 갈아도 좋다고 마음먹고 일 중독자 모드로 돌아가 죽어라 일만 했답니다. 해가 바뀌자 바쁜 일도 끝났고 실적도 많이 채워나서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